1페이지 가역 반응.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쓸 때는 왼쪽에다가 이제 반응물 쓰고,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 해서 생성물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해서 정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반응이 진행되는 것, 요걸 가지고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생성물이 오히려 반대로 반응물이 되어가는 반응, 이런 반응이 있어. 요걸 가지고 역반응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정반응과 역반응,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요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역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역반응, 역반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얘기하고, 정반응은 오른쪽 화살표로, 역반응은 왼쪽 화살표로 나타내고, 오른쪽, 왼쪽 화살표를 묶어가지고 양쪽 화살표로 가역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역반응을 보게 되면은, 거기 뭐 증발과 응축 해가지고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가역반응 정리하면 첫 번째, 어떤 물질의 상태 변화. 상태 변화는 뭐예요?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그지? 뭐 이런 거. 고체에서 액체로, 그 다음 반대로 액체에서 이제 기체로 가는 거, 그리고 또 반대로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변하는 거. 이거 전부 다 가역 반응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묶어도 가역 반응, 이렇게 묶어도 가역 반응, 이렇게 묶어도 가역 반응,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해 반응. 자, 용해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용해, 녹는다, 녹아 들어간다. 이게 어디에 녹아 들어가는 거야? 보통 다른 어떤 뭐 용매가 되는 물질 있지? 용매가 되는 물질에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체 상태로 있던 애가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수용액이라고 해서 AQ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은 수용액에 녹아 들어갔던 애가 다시 고체 상태로 나오는 거. 이때 고체 상태가 수용액 상태로 녹아 들어가는 걸 가지고 용해라 그러면, 수용액에서 고체 상태로 다시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 석출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용해 반응과 석출 반응, 요것도 가역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이따가 예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증발과 응축, 정반응은 물이 액체 상태잖아.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인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 그 다음 반대로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무더운 여름날에 엄청나게 차가운 뭐 얼음물을 가지고 넣어 놓으면 컵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잖아. 그 컵 주변에 물방울 맺히는 건 어디 있던 거야?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힌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물의 증발과 응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염화 암모늄의 합성과 분해. 요 염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거 화학식 써보면 암모늄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결합한 거야. NH4+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에다가 Cl-라고 하는 염화 이온이. 안녕하세요. 잘까지 가시고요. 자, 얘네 둘은 어떻게 만나냐면, 일반적으로 HCl이라고 하는 염화수소 기체랑 그 다음에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 기체, 얘네 둘이 만나게 되면 중학교 때 많이 실험했을 거야. 둘이 만나서 뿌옇게 뭐 변한다 뭐 이런 거, 그지? 그래서 NH4Cl이라고 하는 흰색의 연기 고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요거를 이제 가열해주게 되면은 반대로 다시 이렇게 분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염화수소 기체하고 암모니아 기체가 반응해서 염화 암모늄이 만들어지는 것도 뭐가? 가역 반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깔 변화.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코발트라고 하는 애에 염화 이온이 결합하고 있는 거. 코발트가 있으면 Cl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염화 코발트 형태로 있는데,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지? 물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걸로. 얘가 원래는 무슨 색인데? 푸른색인데, 그지? 여기에 물이 닿으면 약간 분홍빛, 붉은빛으로 바뀌잖아. 그지? 염화 코발트에
6개의 H2O가 달라붙어서 둘이 결합을 해서 염화 코발트의 COCl2에 6개의 H2O가 이렇게 붙어 있다. 육수화물이라 그래. 요거는 그냥 화학적으로 결합을 했다라기보다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6분자의 물이 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요 녀석이 붉은색을 떼요. 붉은색. 그래서 염화 코발트랑 물이랑 만나면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고 얘를 다시 이제 가열해줘가지고 물을 증발시켜 버리게 되면은 거꾸로 분해가 되면서 다시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분해와 생성. 자, 황산구리 오수화물. 황산구리 CuSO4에다가 5개의 물이 달라붙어 있는 오수화물. 요 녀석이 어떻게 되면서 다시 CuSO4랑 5개의 H2O로 따로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구리라고 하는 애가 물에 들어가면은 요 구리가 E 플러스 형태로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이 뭐 푸른색을 띈다라고 정도 배웠잖아. 그치? 사실은 근데 요 황산구리에 물 분자가 달라붙어서 구리에 물 분자가 달라붙어서 푸른색을 띠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푸른색을 띠고 있는 애가 다시 분해가 되면 즉 물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색깔을 안 띠게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달라붙게 되면은 색깔을 띠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도 가역 반응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석회동굴에 형성하고 종류석, 석순이 생성되는 거. 우리 석회동굴이라고 하는 거. 석회석으로 되어 있잖아. 석회가 주성분이 이거죠. 탄산칼슘. 탄산칼슘. 얘는 CaCO3라고 하는데 CaCO3의 탄산칼슘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곳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맞닿게 되면 거기 부분이 깎여 나가는 거야.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그래서 석회동굴에 들어가면 항상 어때? 축축하잖아. 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CaCO3 얘가 뭐랑 물 H2O랑 뭐 이산화탄소 CO2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얘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Ca의 HCO3 2개. 얘가 결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CaE 플러스 칼슘 이온 하나에다가 HCO3 마이너스라고 하는 탄산수소 이온 2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냥 물속에 녹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되면서 탄산칼슘이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석회암이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거니까 요 반응, 지금 쓴 정반응이 석회 동굴이 형성되는 반응이고 동굴이 형성되는 반응이고 반대로 요 탄산수소 칼슘이 탄산칼슘과 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면 다시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종류석과 석순이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랑 만나는 정반응이 동굴 형성 반응인 거고 역반응이 종류석과 석순이 형성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석순은 어떻게 자라는 거? 석순은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자라는 거. 종류석은 위에서 아래로 거꾸로 자라는 거. 둘이 만나서 그래서 석주라고 하는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석회동굴 가봤어? 가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뿔처럼 자라는 애들이 있고, 그치? 밑에서 올라오면서 자라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걔네가 연결돼서 기둥처럼 만들어진 애들이 있잖아. 그치? 그게 각각 종류석과 석순, 석주,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반응,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와 오랜 세월 동안 반응해서 물에 녹아서 탄산수소 칼슘이 되는 게 동굴이 생성되는 반응이고, 반대로 물이 증발하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탄산칼슘이 석출되면 천장의 종류석이 바닥에 석순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그러면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반응인 비가역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비가역 반응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
사실 역반응이 아예 안 일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비가역을 정의 내릴 때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 요걸 가지고 비가역 반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개 중에 딱 한 개도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한 10억 개 중에 한 개는 역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다. 이 정도. 알겠죠? 그러니까 거의 안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거의 안 일어나는 걸 얘기해.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 기체와 만나서 뭐 타는 걸 얘기하잖아. 그치? 연소 반응의 결과 뭐가 나오냐면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 이런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열과 빛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뿜어낸단 말이야. 그지? 대표적으로 하나를 쓰면 메테인이라고 하는 CH4가 두 개의 산소 기체랑 만나서 이산화탄소 CO2 하나하고 물 두 개의 H2O 이렇게 되면서 많은 양의 열 에너지하고 많은 양의 빛 에너지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럼 만약에 역으로 진행되려면 이렇게 진행되려면 빠져나온 열 에너지와 빠져나온 빛 에너지가 다시 들어와야지만 얘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근데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는 항상 퍼져나가잖아. 그지? 다시 되돌아오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거의 진행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역으로 진행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이 에너지들이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은 뭐 중학교 때 많이 봤던 거잖아. 중학교 때.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지? AgNO3라고 하는 질산은에다가 뭐 NaCl 소금물 여기 집어넣으면은 얘가 AgCl이라고 하는 애랑 뭐 NaNO3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 AgCl이라는 요 녀석이 흰색의 앙금을 만들어내는 애잖아. 그지? 자, 이 앙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앙금이라는 게 뭐였어?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 이거였잖아. 맞아?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물에 잘 녹지 않는다라는 거는 얘가 엄청나게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물 분자가 아무리 주변에 오더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붙어 있으려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다시 떨어져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붙어 있으려고만 하니까 역으로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앙금 생성 반응도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기체가 발생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중학교 때도 배웠고 통합과학 때도 배웠던 뭐 금속과 산이 만나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 이런 거 있었지. 기억나? 안 나는 표정인데. 마그네슘에다가 두 개의 염화수소를 염산이지 반응시키면 MgCl2 H2 해서 기체가 돼서 쭉 날아가잖아. 그치? 그럼 이 날아가는 애가 다시 들어와야 역으로 진행이 되든 말든 할 건데 얘는 그냥 잘 가잖아. 그치? 가버린단 말이야. 재료가 사라진 거야. 재료가 사라지니까 반응이 거꾸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강한 산하고 강한 염기가 반응할 때. 자, 요거는 뒤에 가서 강한 산하고 강한 염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확 뚫어 넘어가서 이 산과 염기의 어떤 그 성질 부분을 좀 자세하게 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강한 산과 강한 염기의 반응이 그냥 비가역 반응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산과 염기가 만나는 반응은 뭐야? 중화 반응이라 그러지? 중화 반응은 뭐예요? 중화 반응은 H 플러스하고 OH-가 만나서 뭐가 되는 거? H2O가 되는 거? 그러면서 뭐가 나와? 중화열이라고 하는 열 에너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역반응으로 진행되기가
어렵다 정도로 보면 돼요. 알겠지? 그럼 지금까지 그냥 봤을 때 역반응이 진행되고 뭐 정반응이 진행되고 어떨 때는 역반응이 어떨 때는 정반응이 진행된다 뭐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대표적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상태 변화를 가지고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H2O가 액체 상태로 있었는데 걔가 H2O 뭐 기체 상태로 바뀌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물이 증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태 변화로 하게 되면 뭐 기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기화한다. 그러면 거꾸로 가는 반응은 뭐라 그래? 우리가 이제 응축된다. 이렇게 얘기해. 응축된다. 또는 뭐 상태 변화로 하게 되면은 액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처음에 내가 어떤 용기에다가 물만 집어넣어 놨어. 물만 있는 상태야. 수증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야.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서는 응축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못 일어나겠지 당연히. 왜? 응축이 일어나려면 수증기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물만 넣어준 상황엔 얘만 있으니까 얘가 없잖아. 그치? 역반응에 반응물이 없잖아.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지 못하겠지.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서 얘가 증발하면 얘가 점점점 늘어나지. 맞아요?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얘가 이제 거꾸로 물로 응축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생기잖아. 얘가 이제 생겼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증발도 일어나면서 응축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증발과 응축이 되는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서 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반응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봐야 돼. 반응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옆에다가 정리합시다. 자, 반응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할 때, 화학 실험을 할 때 항상 뭐 해주냐면 끓여줘. 맞지? 아니야? 실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나? 항상 끓여준단 말이야. 맞지? 열을 가해준단 말이야.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를 우리 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있던 뭐 결합이면 결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끊어내고 그치? 새롭게 결합을 만든다 이런 거 있었지.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합과학 때 하나 배웠던 거 뭐가 있냐면 반응이 진행되려면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거 배웠지? 이 에너지를 뭐라 그랬어? 6글자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러잖아. 자, 요거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응이 잘 진행되려면 최소한 얼마만큼의 에너지는 갖고 있어야 돼. 맞아?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얘한테 가해주면 반응 잘 일어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내가 열 에너지 형태로 막 가해준다 그러면 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겠지. 맞니? 그래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첫 번째는 뭐냐?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빠르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같은 반응이더라도 0도씨에서 일어나는 거랑 100도씨에서 일어나는 거랑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냉장고의 역할이 뭐야? 온도를 낮춰서 음식물의 부패를 늦게 하는 거잖아. 그치? 겉에 밖에다가 꺼내놓고 상온에다 꺼내놓으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부패되는 속도가 빠른데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온도가 낮으니까 부패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거잖아. 맞아요? 맞지? 자,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요 H2O 수증기가 없었기 때문에 응축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지? 근데 H2O 이 수증기가 생기면 응축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점점 많아지면 응축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응축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의, 즉 반응하는 물질의 농도.
반응물의 농도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농도가 클수록 빠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인을 다 볼 겁니다. 두 가지 요인을 다 보면서 할 거야. 그래서 이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알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면, 2페이지지? 동적 평형이라는 게 있어. 2페이지에.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다 쓰면 정반응이 100번 일어날 때 1초에 100번 일어나, 역반응도 1초에 100번 일어나. 그러면은 똑같이 100번 일어나는 거니까 반응물이 100개가 사라지면과 동시에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아요? 반응물이 100개가 사라져서 생성물 100개가 만들어지는과 동시에 생성물 100개가 사라지고 반응물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처음과 똑같은 양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근데 얘가 반응이 멈춰 있는 건 아니고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중이지. 그래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의미의 평형이라는 말과 계속해서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동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적 평형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반응물이 사라지는 만큼 생성물이 사라지면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열린 용기하고 닫힌 용기에서 지금 물의 증발과 응축에 대한 지금 실험이 있지? 그지? 첫 번째 열린 용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고 닫힌 용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 열린 용기, 그냥 비커가 이렇게 있는데 비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내부에다가 내가 물을 담아놨어. 물을 담아놓고 여기다 가만히 두는 거야. 그러면은 이 물이 가만히 놔둬도 점차 증발해서 날아가겠지, 그지? 자, 물이 증발합니다. 증발해서 이렇게 슉 날아가. H2O 기체가 돼. H2O 기체 이렇게 증발해서 날아가. 그지? 증발해서 날아갔는데 얘가 지금 그냥 외부 공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몇 개가 증발해서 날아간다 한들 이 수증기의 농도가 크게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나요? 크게 증가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 왜냐하면 주변이 그냥 무한대의 공간이니까. 부피가 무한대인 영역에서 수증기가 2개밖에 안 만들어진 거니까 농도가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지?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수증기가 이쪽에 가서 응축할 수도 있고 여기 가서 응축할 수도 있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응축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증발은 계속해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지. 그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이 물의 양은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줄어든다는 거야. 여기서는 증발하는 속도하고 그 다음에 비커 속으로 응축하는 속도하고 비교해보면 증발하는 속도가 계속해서 빠르기 때문에, 그지? 계속해서 빠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비커에 담겨있는 물이 점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다 날아가는 거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가 여기다가 물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한 일주일 뒤에 여기 살펴보게 되면 여기 물이 남아있니? 안 남아있지? 다 사라져 있잖아. 그지? 근데 얘를 이번에는 닫힌 용기 속에다가 넣어놓는 거야. 이 비커를 물을 똑같이 집어넣는데 닫힌 용기 속에다가 용기를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는 거야.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거야. 자, 실험을 진행하면 당연히 여기도 증발하는 게 있겠지. 자, 증발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가. 근데 이제는 이 외부 공간의 부피가 무한정 큰 게 아니잖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 용기 내에 수증기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증가하겠지? 수증기의 농도가 증가하니까 응축되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다? 점점점 빨라지겠다. 맞아요?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응축되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증기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증발되는 속도하고 응축되는 속도를 비교해보면 증발 속도가 당연히 빠르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증기의 양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그지? 수증기의 양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물의 양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은 응축되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증발하는 속도랑 같아지는 시점이 생길 수 있겠죠? 증발하는 속도하고 응축되는 속도하고 같아지는 시점이 생긴다라는 거야. 이때는 증발로 100개가 날아갈 때 응축으로 100개가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잖아. 그러면 수증기량이 어떻고 일정하고 그 다음에 물의 양도 어떻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지. 이때를 무슨 상태라고 한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옆에다가 하나 그래프를 그려줄 게 있어요. 자, 세로축이 속도야, 속도. 반응의 속도.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시간.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이 뭐냐면 아까 반응물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속도 빨라진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반응을 써보게 되면은 H2O라고 하는 액체가 H2O라고 하는 수증기가 되고 다시 얘가 거꾸로 돌아오는 거. 이게 증발이고 응축인 거지. 그지? 그러면 증발하는 반응의 반응물은 물이고 응축되는 반응의 반응물은 수증기죠. 물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 물의 농도. 물의 농도는 물의 양분의 물의 양이잖아, 그냥. 맞지? 물의 양분의 물의 양이니까 증발해서 날아가든 말든 똑같겠지. 맞아요? 얘는 농도가 항상 일정해.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물이요. 수증기가 되는 이 반응에, 즉 정반응에 속도는요.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온도가 같으면요. 증발하는 속도는 일정합니다. 아시겠죠? 물의 농도가 변하지가 않는다. 그냥 계속 똑같이 물만 있기 때문에 물의 양분의 물의 양이야. 농도가 그냥. 그래서 이 반응의 증발하는 속도, 즉 정반응하는 속도는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지고요. 온도가 일정하면 똑같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정반응 속도를 여기다 그래프 그리면 계속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정반응 속도. 정반응 속도는 이래요. 그러면 정반응이 꾸준히 계속 일어나니까 수증기의 양이 점점점 어떻게 돼? 많아지지. 수증기의 양이 많아져. 근데 이 수증기는 이제 여기에 순수하게 수증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공기도 같이 있지. 맞아요? 그래서 수증기의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역반응의 반응물의 농도가 커지는 거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속도가 빨라지겠지. 점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응축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하다가 띵! 만나는 순간이 생기겠지. 그지? 이게 응축되는 속도고요. 응축되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다가 정반응 속도와 띵! 맞는 그 순간이 생기겠지. 요때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동적인 평형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후로는 계속 어때? 정반응하고 역반응하고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만 딱 해놓을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 시점에 온도를 증가시켰다 라고 해보자. 이 시점에 온도를 딱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 정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지. 정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정반응 속도가 갑자기 팍 빨라지겠지. 온도가 팍 올라갔으니까. 정반응 속도가 갑자기 팍 올라가면서 또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치? 근데 수증기량은 어때? 수증기량이 일정하지? 물론 수증기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빨라질 거야. 그죠?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되겠다? 동적 평형을 맞춰 나가서 여기서 2차 동적 평형을 만든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온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수증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수증기를 빼버리면은 역반응 속도가 뚝 떨어지겠지, 다시? 그지? 그리고 다시 증가하겠죠? 왜? 증발은 꾸준히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빼더라도 다시 수증기 양이 점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점점점 속도가 다시 빨라지겠지. 그러다가 또 다른 동적 평형을 유지하게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동적 평형을 봤을 때 이 동적 평형은 물질이 액체로 되어 있는 상태와 기체로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두 가지 상태가 같이 있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동적 평형 중에서 한 가지 물질에, 한 종류의 물질에 두 가지 상태가 같이 존재하는 평형을 가지고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상평형. 지금 이거는 액체와 기체의 상평형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액체와 기체의 상평형. 그래서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동적 평형을 유지하는 것을 상평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처럼 액체하고 기체뿐만 아니라 고체하고 기체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고체하고 액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밀폐된 용기에서 물의 증발과 응축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물리량을 좀 추가를 해보면, 지금 처음에는 물만 들어 있었으니까 주변에 이제 공기가 있을 거고 수증기는 전혀 없는 상태였지, 그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증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그러면은 용기 내 부피는 일정하잖아, 그지? 용기 내 부피는 일정한데 거기에 기체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들어가니까 요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 압력은 점점점 높아지겠죠? 기체가 많아지니까, 그지? 자, 그런 것들도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기체의 압력과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용해평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해평형. 용질이 용매에 용해될 때 용질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적 평형 상태. 그래서 용해평형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식으로 써보게 되면은 어떤 애가 고체 상태로 있는데요. 내가 얘를 물에다가 녹여가지고요. AQ, 수용액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야? 이거는 지금 녹는 반응, 용해 반응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용해 반응, 용해. 근데 이렇게 녹았던 애가요, 갑자기 고체 상태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걸 가지고 석출. 했을 때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은 거, 그게 용해 평형이 되겠지. 그래서 용해되는 반응하고 석출되는 반응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뭐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책에는 뭐야? 뭐 밑에 보면은 설탕으로 예시가 들어져 있지. 설탕이 이제 뭐 C12, H22, O11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설탕 고체. 그 다음에 뭐 C12, H22, O11에 설탕 수용액 이렇게 되는 거야. 설탕이 설탕물 되는 거고, 설탕물에서 설탕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처음에 요 비커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여기다가 내가 이제
설탕을 집어넣었어. 이게 설탕이야, 노란색이. 설탕을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여기 분석을 해보자. 설탕은 있는데 설탕 수용액은 없는 거지 지금. 처음에 설탕 들이붓기만 했으니까. 그지? 이 처음 상태에는 얘가 없고 얘만 있지. 그러면 증발이래. 용해되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석출은 없잖아. 수용액 상태에 있는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용해만 일어나는 거지, 우세하게. 용해만 일어나. 그러면 녹아 들어가고 녹아 들어가고 녹아 들어가고 녹아 들어가고 하잖아.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수용액의 양이 많아지겠지. 설탕, 물이. 그럼 점점점 석출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지겠죠. 빨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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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용해되는 속도하고 석출 속도하고 같아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때를 뭐라고 한다? 용해 평형 상태라고 한다. 용해 평형 상태. 용해 평형 상태. 그러면 자, 이 용해 평형인 상태에는 이렇게 한번 볼까? 용해 평형인 상태에서는 녹아 들어가고 녹아 들어간 만큼 석출되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용액 안에 용질의 양이 더 많아지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 맞아요? 쉽게 생각하면 용액 속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 이렇게 쓸 수 있나? 최대로 녹아서 더 녹지도 덜 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맞아요? 더 녹으려면은 용해되는 속도가 빨라야 더 녹을 수 있는 거고, 그치? 덜 녹는다는 건 석출되는 게 더 빨라야 나오는 거잖아. 이런 상태를 우리 뭐라 그래? 포화 상태라 그러지? 중학교 때 배웠죠? 포화 상태. 포화 용액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는 게 있지? 뭐? 용해도라고 해서 수치로 나타내죠. 용해도는 뭐야? 용매가 있으면 용매, 예를 들면 여기는 물이 되겠지? 설탕물이니까 용매 100g이 있으면 그 100g 속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의 질량, 요걸 가지고 용해도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포화 용액이 용해 평형 상태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포화 용액이 용해 평형 상태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해도 관련된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악몽과도 같은 파트였잖아. 맞지? 물질의 특성하면서 밀도 뭐 이런 거 하면서 하지 않았어? 그래서 막 온도를 낮추면은 몇이 석출된다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 안 나왔니? 기억에서 지워버렸어? 4년 전? 몇 년 전? 2년 전? 3년 전? 말도 안 나와. 3년 전이잖아. 3년 전인데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지? 인생 18년 살았잖아. 그지? 그럼 뭐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용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설탕이 쉽게 녹아 들어가고, 녹아 들어가는 설탕의 양이 많아질수록 석출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러다가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에서 설탕이 더 이상 녹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더 안 녹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녹았다가 석출했다가 녹았다가 석출했다가 반복을 한다. 염화나트륨의 포화 수용액의 용해와 석출에서도 한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요, NaCl이라고 하는 염화나트륨에 나트륨을 동위원소 표지를 한 거야. 동위원소 표지. 일반적으로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나트륨 11번이지. 11번. 11번이고 질량수가 보통 23짜리가 많은데 11에 24짜리의 질량수를 갖는 나트륨을 갖고 있는 염화나트륨. 이 둘을 섞어버리는 거야. 자, 뭐냐면 처음에는 얘를 가지고 포화 용액을 만든 거야. 얘를 가지고 동적 평형 상태로 만든 거야. 그 상태에다가 얘를 첨가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용액이 포화 상태로 있을 때에는 여기가 뭐가 되고 소금물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 소금물인데 염화나트륨 수용액인데 여기에는 23짜리 NaCl만 들어있는 상태겠지, 처음에. 얘만 가지고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24짜리의 NaCl을 집어넣어 준 거야. 맞아? 근데 만약에 용해되는 것과 석출되는 게 아예 하나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23짜리는 용액 내만 있을 거고 24짜리는 고체 상태로만 있겠지. 맞아요? 용해되고 석출되는 게 안 일어날 거니까. 그런데 실험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4짜리가 용액 안에서도 발견되고 23짜리가 고체로도 발견된다라는 거야. 그 말이 뭐야? 고체로 넣어줘도 계속해서 용해가 됐다가 석출이 됐다가 용해가 됐다가 석출이 되니까 수용액 안에 23짜리, 24짜리가 다 섞여 있는 거고 고체 안에서도 23, 24짜리가 둘 다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게 의미가 뭐다? 용해되는 것과 석출되는 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발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은 염화나트륨 고체와 수용액에서 모두 24짜리 나트륨이 발견된다. 이유는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포화 수용액에서도 염화나트륨이 용해되는 반응과 석출되는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서 발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자. 개념 확인 문제.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하고요. 파란색 염화코발트 종이에 물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고 붉은색 염화코발트 종이를 가열하면 다시 파란색으로 변한다. 맞죠? 연소 반응, 앙금 생성 반응 등과 같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고요. 물과 수증기의 동적 평형처럼 한 가지 물질의 두 가지 이상의 상태 사이를 상평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용해평형이라고 하고 용해평형을 이루고 있는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한다. OX를 해야 되는데 빠졌네요. O가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6페이지로 넘어가서 10번 문제 하나만 해결하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온도의 밀폐 용기 속에 적갈색의 이산화질소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적갈색이래. 그 다음에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 N2O4가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시험관에다가 NO2를 넣고 밀폐시킨 다음에 놓아두었더니 다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적갈색이 옅어지지가 않았다. 적갈색을 나타내는 게 NO2잖아. 근데 걔가 양이 변함이 없으니까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는 건가? 맞아요? 자, 기억번. 가에서는 처음에 NO2만 들어있었으니까 NO2가 N2O4가 되는 반응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왜? 자, 반응식 보세요. NO2지? 두 개의 NO2가 N2O4가 하나가 되는 반응. 이거지, 그지? 근데 처음에 이 실린더에다가 얘만 집어넣어줬지. 그지? 얘는 없는 상태지. 얘는 아예 없는데 얘는 있어. 그러면 얘가 N2O4가 되는 반응? 일어나지. 근데 얘는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는 일어나지는 않지. 그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N2O4가 줄어들면서 NO2가 줄어들면서 N2O4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늘어나고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거꾸로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러다가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에서 더 이상 양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기억번에
처음 가상태는 NO2만 집어넣어 줬으니까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당연히 빠르게 일어나겠지. 기억번호 맞고요. 니은번 역반응 속도는 나보다 다에서 더 빠르다.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다에서 NO2의 몰 농도는 일정하다. 몰 농도는 일정하다. 다에서. 자, 색깔 변해 안 변해? 더 이상 변한대 안 변한대? 안 변한대. 근데 생각해봐. NO2가 젓갈색을 띠는 애라며. 그치? 얘가 더 진하게 보인다라는 건 얘가 더 많아진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얘가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색깔이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지? 그래서 다에서는 농도가 일정하다. 맞는 보기죠. 왜? 색깔 변화가 없으니까. 그지? 색깔 변화 없다는 거는 더 이상 양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잖아.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보기가 됩니다. 정답은 5번.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이거를 정반응이라고 하고 이걸 역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요 물의 증발과 응축은 독특하게 물이라는 애가 농도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였잖아. 그지? 근데 이번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NO2라고 하는 애가 들어있고 N2O4라는 애가 들어있고 거기에 뭐 다른 기체들도 같이 있고 그냥 밀폐 용기니까. 그지? 밀폐 용기 안에 같이 공기도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농도가 둘 다 변하겠네? 자, 그러면 정반응 속도를 여기다 그려보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NO2의 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점점점? 옅어지지? 자, 농도가 점점점 옅어진다. 속도가 어떻게 된다? 점점점? 느려진다. 맞아요? 그럼 반대로 N2O4의 농도는 점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하니까 역반응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만나는 거야. 노란색이 정반응 그래프, 핑크색이 역반응 그래프.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뭐가 된다? 동적 평형이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뭐 더 복잡하게 한다 그러면 NO2를 첨가하는 경우가 된다고 해봐. NO2를 첨가하면 NO2의 농도가 높아지지. 맞아요? NO2의 농도가 높아지면 정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역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정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러니까 노란색 그래프 여기서 갑자기 팍 튀어 올라갈 거예요. 노란색 그래프가 갑자기 여기서 팍 튀어 올라가고 다시 반응이 계속 일어나겠지. 일어남에 따라서 점점점 느려질 거고 핑크색은 다시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증가하다가 또 다시 만나서 여기서 동적 평형이 일어나겠지. 그치? 맞아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NO2를 빼버리는 거야. NO2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얘 속도가 팍 내려가겠지. 그지? 그러면은 얘 속도가 팍 내려가고 점점점 올라갔다가 핑크는 점점점 내려오는 형태로 밑에서 다시 만나겠지. 아, 되게 복잡해 이거.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농도가 증가하면 속도 빨라진다. 농도가 감소하면 속도 느려진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물이라는 애는 증발할 때 얘는 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만 받는다. 그것만 따로 체크하고.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합시다. 정반응 속도 점점점 느려지고 역반응 속도 점점점 빨라진다 정도로만. 그래서 두 개가 속도가 똑같아지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그래서 나중에 어렵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래프에서 막 변화를 여러 개를 줄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정반응 속도, 뭐 물의 응축하고 증발에 대해서 그래프를 막 이런 식으로 줘요.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뭐 이렇게 나와.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뿌잉, 이렇게 뿌잉,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반응 속도 점점점 빨라졌다가 일정하고 빨라졌다 일정한 거니까 어떻게 했다? 온도를 높여줬다. 천천히. 여기도 온도를 천천히 높여줬다. 이거 아까 이렇게 수직으로 팍 상승한 이유는 뭐야? 온도를 그냥 팍 올려줬으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변화할 때 어떠한 변화가 주어졌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는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물론 이건 모의고사 3점짜리 문제야. 좀 어려운 거. 이렇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력과 관련된 문제 할 거야, 이제. 우리 중학교 때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배우잖아. 기억나니?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기억 안 나?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실험 한 적 있을걸? 수조가 있는데 여기 수조에다가 여기다가 수은을 집어넣는 거야. 수은을 딱 집어넣고 이제 여기다가 수은 집어넣고 여기다가 수은을 가득 채워놓은 시험관을 가져가 거꾸로다가 갖다 꽂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갖다 꽂아버려. 여기 안에 수은이 채워져 있는 건데 거꾸로 갖다 꽂아버려. 그러면 이제 여기 꽉 채워져 있던 수은이 점점 내려가다가 한 여기쯤 해가지고 이렇게까지만 채워지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 배운 적 있지 않아요? 그지? 이게 몇 cm 정도 되더라? 요게 76cm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지? 한 76cm 정도의 수은 기둥이 이렇게 탁 멈춰 있어. 처음에 여기 수은을 가득 채웠다가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수은이 쭉 내려가면 여기는 빈 공간, 진공이 되는 거지, 그지? 왜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냐면, 우리 여기 평형점 기준으로, 여길 기준으로, 바깥쪽은 누가 대기라는 기체가 압력이 누르고 있고, 그지? 대기압이 누르고 있고, 요 내부는 요 76cm의 수은이 누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은 기둥의 압력이라고 하는데, 요 압력하고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높이가 변하지 않고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기압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많이 써. 그래서 수은 기둥 76cm의 높이가 대기압 1기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자, 요거와 조금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진공으로 되어 있는 왼쪽에 둥근 플라스크가 있지? 둥근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처음엔 진공이래.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관을 연결해가지고 요 관 연결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U자 형태로 꺾인 U자관이 이렇게 하나가 있지,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U자관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건 뚫려 있는 상태야. 처음에는 수은이 이렇게 같은 레벨로, 같은 높이로 둘이 똑같이 있어, 이렇게. 그치? 근데 얘가 뭘 했냐면 왼쪽에다가 물을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요만큼의 물을 집어넣었대.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 여기는 수은 때문에 막혀있고, 그지? 여기는 처음에 진공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근데 여기에 물을 집어넣게 되는 순간, 물이 당연히 증발을 하겠죠? 물이 증발을 할 겁니다. 물이 증발을 하고, 물론 응축도 하겠지, 그지? 증발과 응축을 반복하는데,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증기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니까 요 왼쪽 튜브 쪽에 수증기로 인한 기체의 압력, 수증기로 인한 압력이 생길 거고, 그 압력이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수증기 양이 증가하니까. 그지?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이렇게 일자로 맞아 떨어졌는데, 이 맞아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똑같으니까 맞아 떨어졌던 거잖아. 근데 이제는 왼쪽에 물이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누르는 힘이 생겨서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 부분은 수면이 내려가고 오른쪽 부분은 수면이 올라가서 이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둘 사이에 H만큼의 높이 차이가 생겼잖아. 이 높이 차가 생긴 이유가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에 생긴 거야, 이거? 높이 차가. 수증기 압 때문에 생긴 거지. 수증기라는 애가 여기 왼쪽에 쌓이면서 점점 양이 많아지니까 수증기의
압력으로 인해서 왼쪽 요 수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세진 거잖아. 오른쪽은 그대로인데, 그지? 그래서 요 H만큼의 수은 기둥이 더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에서는 누구만 누르고 있는데, 왼쪽에서는 수증기만 누르고 있는데, 그지? 오른쪽에서는 누가 누르고 있어? 수은이 누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바깥쪽은 이제 뭐예요? 뭐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진공이네? 그러면 수은만 누르고 있겠네, 그지? 그래서 왼쪽에서는 수증기가 누르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요만큼 높이에, H만큼의 높이에 수은이 누르고 있으니까, 이제 평형이 맞아진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게 오른쪽에 있지? 그럼 이제 그래프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자, 시간에 따라서 수은 기둥의 높이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 점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뭐다? 수은 기둥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는 오른쪽에서 수은이 누르는 압이 세진다라는 거잖아. 오른쪽에서 수은이 누르는 압이 세진다는 거는 그만큼 왼쪽에서 수증기가 누르는 압이 세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거는. 수증기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시간이 거기에 보면은 T1하고 T2 사이 시점, 그 사이 시점에서는 갑자기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럼 이건 뭐야? 수증기의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다. 수증기의 양이 일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점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나 동적인 평형 상태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자 여기를 기점으로 왼쪽 편에 T1이라고 있고요. 오른쪽 편에 T2라고 있으니까 증발 속도는 어때? T1에서나 T2에서나. 아까 물의 증발은 농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온도에 의존한다 그랬지? 근데 온도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일정한 온도다라는 말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T1에서의 증발 속도하고 T2에서의 증발 속도는 똑같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기억번에 증발 속도는 T1에서가 T2에서보다 빠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증발 속도는 어떻다? 같다. 이유는 뭐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래서 기억번 탈락. 니은번 응축 속도는 T2에서가 T1에서보다 빠르다. 자, 맞나요? 우리 요 그래프 여기서부터 지금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건데 아까 앞에서 그랬던 그래프를 생각해봐. 속도, 시간. 시간에 따른 반응 속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증발하는 속도는 계속 일정하고요. 그지? 응축되는 속도는 점점 증가하다가 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 동적 평형 상태가 되는 거. 여기 이후부터가. 그럼 똑같이 시간은 여기가 T1일 거고 여기가 T2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T1일 때하고 T2일 때 응축 속도 비교해보면 T2일 때가 응축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응축 속도는 T2에서가 T1에서보다 빠르다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T2에서 H2O 액체의 질량은 50g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처음에 수증기가 하나도 없을 때 그냥 순수하게 물 첨가한 게 50g이지, 그지? 그러면 순수하게 물만 50g 있는데 수증기로 날아간 것도 있으니까 50g보다 적은 질량의 물이 있겠죠. 일부는 수증기가 되었고 일부는 물로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번에 H2O 액체의 질량은 50g으로 유지된다가 아니라 수증기로 날아간 만큼을 제외하고 그 남은 만큼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질량은 우리 계산 안 해봤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수증기가 20g이면 물이 30g 되겠지? 그 30g인 채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디귿번은 틀린 보기가 된다. 그럼 25번에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과 후 수은 기둥의 높이 변화를 까닭과 함께 써보라 라고 나와 있어.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과 후.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하고 후에 수증기의 양을 비교하면
전과 후의 수증기량은 누가 더 많아요? 후에 더 많지? 동적 평형에 도달한 후의 수증기량이 더 많지? 그러니까 동적 평형에 도달한 후에 수증기량이 많으니까 이로 인한 수증기의 압이 더 클 것이고, 그래서 수은 기둥의 높이가 차이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적 평형에 도달한 후는 어때? 동적 평형에 도달한 후는 높이 차가 점점점 증가해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치? 그래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한 후부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왜?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점점점 수증기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증기압도 점점점 증가할 거고, 그에 따라서 수은 기둥의 높이가 점점점 올라갈 건데, 동적 평형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수증기량이 일정하잖아. 여기 써놨잖아. 수증기량이 증가하는데 여기는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수증기의 압이 일정할 거고, 그에 따라서 높이도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따 다 확인할 거야. 잘 썼는지. 그리고 뭐 뒤에 있는 거는 다 뭐 비슷비슷한 문제들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가서 실전 문제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12번을 한번 볼게요. 12번. 14페이지에 12번이야. 자, 14페이지 12번.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프가 나오면요, 그래프는 항상 X축과 Y축에 있는 물리량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돼. 알겠죠? 자, 물리량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 그래프는 속도기 때문에 정과 역의 속도가 같은 양을 나타내는 거야. 그치? 근데 12번의 그래프는 뭐냐면 X축은 시간으로 똑같은데 Y축 값은 농도입니다. 농도. 그러면 12번에 A와 B의 반응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두 개의 A가 하나의 B가 되는 반응이 정반응, 하나의 B가 두 개의 A가 되는 반응이 역반응,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자, 여기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A라고 하는 애가 농도 변화가 이렇게 되게 크게 나타나고, 그치?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조금 적게 이렇게 나타나지. 그리고 요 문제에서 T1이라는 시점을 하나 주었고, 그 다음에 T2라고 하는 시점, 여기 시점을 하나 주었는데, 여기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는 뭐다? 아까 동적 평형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면 돼. 동적 평형의 정의는 뭐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양이 변하지 않는 것. 그지? 그러면 T1 상태하고 T2 상태 중에서 T1은 아직 변하고 있는 중이고 변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 T2가 일정하고 일정하니까 이때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다라고 해야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T1인 시점은 그냥 뭐야? 그냥 둘이 농도가 똑같은 농도일 뿐이야. 그치? 같은 농도일 뿐인 거고, T2일 때가 이제 뭐야?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체크할 거는 농도 그래프로 나오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시점부터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잖아. 우리가 뭐도 쓸 수 있냐면 사실 농도도 쓸 수 있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잘 봐.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만 딱 걸어 놓을게. 우리 여기 지금 몰농도라고 돼 있잖아. 세로축이 몰농도.
우리 일반적으로 몰 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몰 농도는 뭐 부피분의 몰수.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그치? 부피분의 몰수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용기의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 용기의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그냥 몰 농도하고 몰수하고 그냥 같은 거지, 그냥. 그지? 둘이 다 1리터라고 한다 그러면 1리터면은 몰 농도하고 몰수하고 그냥 같은 거잖아. 부피가 1이니까. 자,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2A가 B가 되는 거니까 A가 2몰 반응을 해서 사라질 때 B가 1몰 생기는 형태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가 3몰이었는데 여기 동적 평형에 도달한 이후 여기가 1몰이라 그러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나 반응한 거지? 2몰 반응한 거지? 맞아요? 2몰 반응한 거잖아. 동적 평형까지. 그럼 B도 얼마 반응한 걸로 나와야 돼? 1몰 반응해서 만들어진 걸로 나와야 돼. 그럼 그래프가 사실 이게 두 개가 겹쳐져 있어야 되겠지? 그지? 왜? 얘도 1몰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얘가 5인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4야. 그러면 1몰 반응했지? 맞아요? 1몰 반응했으니까 얘는 몇 몰 반응한 걸로 나와야 돼? 0.5몰 반응한 걸로 나와야 돼. 그럼 그래프가 여기가 훨씬 더 내려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몰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이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용하면 개수를 찾아낼 수도 있을 거야. 한 가지 문제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A라고 하는 물질이 몰농도가 처음에는 4몰농도였는데 쭉 반응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와서 이때부터 이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어. 근데 이때 농도가 뭐 예를 들어 얼마냐면 1.5몰농도야. 1.5몰농도. 자, 근데 그때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B라고 하는 애가 처음엔 없다가 점점 양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때 와가지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때를 가지고 농도를 봤더니 얼마냐면 이게 2몰 농도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반응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라는 애가 사라지고 있고 B라는 애가 만들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자, A라는 애가 사라지는 거 반응물, B라는 애가 생성되는 거 생성물 이렇게 쓰고요. A라는 애가 몇 몰 반응할 때 2.5몰 반응할 때 B라는 애가 몇 몰? 2몰 생겼죠. 그래서 이걸 반응식으로 만들어내면 몇 대 몇? 5대 4잖아. 그래서 반응식이 5A가 4B가 되고 4B가 5A가 되는 반응이다 라고도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야. 알겠죠? 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양적인 관계로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반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사실 모의고사에서도 아직 이런 정도로는 나오진 않았어요. 뭐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해서 화학 반응의 양적 계산을 하시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문제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농도를 주어주고 반응식 개수 찾는 거 나올 수는 있으니까 한번 정리만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12번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되니까. 기억번에 T1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고는 했지만 틀렸죠? T1은 그냥 농도가 같은 시점일 뿐 가역반응의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T2에서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역반응 안 일어나나요? 동적 평형이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일어나는 중이지.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A의 농도분의 B의 농도는 일정하다. 자, 각각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당연히 농도의 B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디귿번만 맞는 보기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면 뭐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에 대한 내용은 뭐 웬만해선 다 다뤘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새로운 동적 평형이에요. 자, 새로운 동적 평형. 이번에 동적 평형은 어떤 거냐면 물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17페이지로 넘어가서 내가 여기를 진도를 빨리 다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문제가 더럽게 어렵거든. 여기 파트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다음 주부터 이제 산과 염기 중화 반응 할 거고, 그 다음에 산화환원, 산화수 할 거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 열 출입까지 하면 이제 4단원이 딱 끝나. 근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는 산과 염기, 그 다음에 열 출입, 산화환원, 여기서부터 이제 헬 파티가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모의고사에서. 도 그렇고, 이미 헬 파티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거든. 그치? 몇 번까지 풀면 시간이 다 갔다고? 전체적으로? 모의고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 니네 이번 시험에서. 시험이요? 몇 문제 있었는지 기억이 26문제인가 25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22번까지 22번인가 10 몇 번인가 19번인가 20번인가 21번인가 22번인가까지 풀면은 딱 끝났대. 맞지? 네, 그래서 뒤에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두가 다. 맞지? 네. 그 시험 평균 점수 한 30점대 나오나?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40점대 40점대야? 네, 30점대나 40점대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답니다. 뭐 별거 아닌 문제긴 하지만 어렵다고 시간이 없다고 진짜 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여기는 해자로 나왔어요. 아니 거기는 해자겠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을 빠르게 하고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많은 유형들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앞에 거 이제 좀 빨리 나가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이제 하면서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농도 부분 있죠? 몰농도 부분 살짝 이제 복습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몰농도, 퍼센트 농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17페이지 물의 자동 이온화로 들어갑시다. 자동 이온화.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이온화를 한다 이건데 실제 의미로 이제 이온화는 아니고요. 이온화라기보다는 그냥 이온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돼. 일반적인 이온화는 어떤 거냐면 어떤 하나의 물체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해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럼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물이 하나가 혼자서 떨어져가지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있으면 당연히 주변에 또 다른 물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물 분자하고 물 분자가 반응하는 걸 얘기해, 일반적으로. 자, 물 분자하고 물 분자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물이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물이라고 하는 분자가 루이스 구조식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우리 전기음성도랑 이런 것들 다 했잖아. 전기음성도 누가 더 크냐? 산소하고 수소 중에서? 산소가 더 크죠? 그러면은 여기 공유 전자쌍을 산소가 끌어가고 얘도 마찬가지 끌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끌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끌어가고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수소에 부분적인 양전하를 써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산소에다가 부분적인 음전하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지? 전체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 쪽으로 부분적인 음전하가 만들어질 거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고 있는 요 산소에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고 있는 다른 분자의 수소를 욕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데 전자쌍을 어쨌든 산소 쪽으로 빼앗긴 채로 떨어져 나가겠지, 그지? 그래서 H 플러스 형태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여기는 OH 마이너스 형태로 남겠지, 그지? 그래서 자, 얘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왼쪽에 있던 물 분자는 OH 마이너스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물 분자는 H3O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물 분자하고 물 분자가 반응해서 H3O 플러스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 요 녀석 이름이 하이드로늄 이온. 그 다음에 이 녀석 이름은 수산화 이온이지. 수산화 이온하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 이걸 가지고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얘하고 얘가 만나게 되면 수소를 다시 빼앗겨서 얘가 H2O로 되고 얘도 H2O로 되고 하는 가역 반응 형태로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도 가역 반응이니까 어쨌든 동적인 평형 상태 이게 있겠지. 동적인 평형의 상태가 있을 거고 그 동적 평형 상태일 때에 물질의 농도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은 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물의 농도는 안 볼 거고 수산화이온하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볼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 수산화이온이 한 개가 만들어지면 하이드로늄 이온 몇 개 만들어져 당연히.
한 개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수용액에서 순수한 물에서 요 수산화이온의 농도 이렇게 대괄호 쓰면 요게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를 얘기합니다. 요거랑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 둘은 똑같아요. 순수 물에서. 수산화이온이 하나 만들어지면 하이드로늄 이온이 하나 만들어질 테니까. 그지? 이때 이 농도가 얼마로 같냐면 순수한 물에서 25도씨의 온도 기준. 아까 온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지? 속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양도 달라지겠지. 25도씨 기준으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 농도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25도씨 기준으로 해서 수산화이온하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 농도로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이온의 농도를 곱한 값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라고 해서 KW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한다? H3O 플러스의 몰 농도하고 OH-의 몰 농도를 곱해서 나타냅니다. 그럼 순수한 물에서 둘이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니까 둘이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 얘도 똑같아. 25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이렇게 됩니다. 둘의 몰 농도를 곱해서 둘 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물의 자동이온화와 동적평형 자동이온화 반응은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물이 이온화하는 정반응과 다시 물이 되는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서 몰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온화 상수라는 건 뭐다? 자동이온화하여 동적 평형을 이루었을 때 물속에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 곱을 얘기하고 25도씨 기준으로 자동이온화하여 평형에 도달했을 때 둘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같고 KW라고 하는 거 상수값이잖아. 그치? 상수값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 온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달라지면서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 자동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애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수다.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 그러면 아까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반응이 더 잘 일어났지? 맞아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반응이 더 잘 일어났잖아.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요 KW 상수값이 어떻게 될까? 점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지? 순수한 물에서 25도씨 기준은 이렇게 나와요. 25도씨 기준은 이렇게 나오는데 온도가 더 올라가서 50도씨가 되면 요값보다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0도씨로 하게 되면은 50도씨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막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막 이러다가 막 80도씨 올라가게 되면은 80도씨 올라가게 되면 뭐 1. 얼마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제곱 막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니까 그냥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수용액의 액성을 판단할 거야. 자, 수용액의 액성을 판단하는 거는 산이냐, 염기냐, 중성이냐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걸 얘기하지, 그지? 우리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뭐가 있는 애들이야? H 플러스가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염기라고 하는 애들은 뭐가 있는 거야? OH-가 있는 애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냥 중성인 거는 뭐예요? 뭐 순수한 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로 순수한 물부터 보게 되면은 순수한 물 당연히 중성일 거고요. 중성 이때는 H3O 플러스의 농도하고 OH-의 농도가 당연히 똑같겠지? 그지? 둘이 똑같아. 둘이 똑같아. 근데 이러한 순수한 물에다가 내가 염산이라고 하는 HCl을 집어넣었어? 뭐 HCl을 예를 들어서 집어넣게 되면 H 플러스가 막 들어오지, 그지?
H 플러스가 막 들어오니까 이 H3O 플러스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올라가겠지, 그치? 맞아요? 자, 산성인 용액에서는 H3O 플러스의 양이 점점점 많아질 거고, 근데 둘의 농도를 곱하면 25도씨 기준에 무조건 이 값이 나와야 되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겠지. 그래서 H3O 플러스의 농도가 OH-의 농도보다 높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염기용액인 경우에는 OH-를 더 첨가한 거니까 용액에서의 OH-의 농도가 올라가는 순간 H3O 플러스의 농도는 줄어들겠지. 왜? 둘의 농도를 곱해서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의 농도를 비교해서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다? 용액의 액성을 찾아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계속 이렇게 막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고 이렇게 뭐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계산을 해서 수치화 해놓은 게 있어. 그게 뭐예요? pH라는 애야.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pH라고 하는 애가 요 값을 수치화 해놓은 거야. 수소 이온의 농도 지수. 자, 수소 이온의 농도 지수 해가지고 H 플러스의 농도 지수 뭐 이건데, 이 H 플러스라는 애가 그냥 곧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수소 이온의 농도를 로그 취한 값. 그 값이 pH예요. 그래서 pH라고 하는 거 계산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H3O 플러스의 농도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똑같이 갈게요. 순수한 물은 H3O 플러스하고 OH-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똑같지? 그지? 순수한 물은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 농도가 나오니까 그대로 그냥 값만 대입해보면 pH는 얼마가 된다? 7이 되겠죠?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7제곱이니까. 그래서 pH가 7일 거고요. 그 다음에 산성용액을 봅시다. 산용액에서는 이제 H3O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농도를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H3O 플러스의 농도가 더 높은 거잖아. 그러면 H3O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 농도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취하게 되면 pH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고, pH는 7보다 작다가 되겠지. 마이너스 로그 취한 거니까 부등호 바뀌어서.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 염기용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염기용액에선 반대로 OH-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보다 높은 거니까 H3O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보다 작은 게 되겠지. 그래서 H3O 플러스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 농도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부등호 바뀌면서 pH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H가 7이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이고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라고 부르는 거는 전부 다 몇 도씨 기준? 이거 전부 다 25도씨 기준인 거예요. 25도씨 기준. 자, 그렇다고 해서 이 pH를 항상 25도씨 기준으로만 계산하나요? 아니야. 문제에서 35도씨, 40도씨, 50도씨로 주어지면 그걸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는 안 맞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볼게. 50도씨 순수한 물 한번 생각해 볼게. 50도씨 순수한 물. 그러면 50도씨에서의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가 있겠지?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0도씨에서의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를요, 값은 달라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제곱이라고 해볼게. 온도가 올라가면 커진다 그랬잖아. 그러면 순수한 물에서 KW가 요거니까 H3O 플러스의 농도하고 OH-의 농도는 둘이 값이 같을 것이고, 순수한 물이니까 얼마예요 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5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잖아요.
둘이 곱해서 더하면 13 되고 하잖아. 그지? pH 계산. pH 얼마가 돼요? pH가 6.5가 되지. 근데 이 pH가 6.5니까 산성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얘는 순수한 물이니까. 그래서 그냥 기억해 주시면 이렇게 되면 돼. 온도가 올라갈수록 중성일 때에 pH는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25도씨에서는 7이 중성이잖아. 근데 우리가 그냥 값을 임의로 해서 50도씨 기준으로 잡았더니 6.5가 중성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중성의 pH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나머지 이온들의 농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문제에서 H3O 플러스의 농도를 주어주면 그냥 쉽게 바로 pH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런 거는 뭐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막 내주진 않겠지? H3O 플러스의 농도를 주어주지 않고 OH-의 농도를 주어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냥 저 왼쪽에 있는 KW는 H3O 플러스 곱하기 OH-의 농도다. 요거를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공식을 정리하면 돼요. KW는 그냥 H3O 플러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공식들 다 정리하는 거야. 요거 2개 곱한 거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OH-의 몰농도는 당연히 그냥 이것만 살짝 변형을 해서 H3O 플러스의 농도 분의 KW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H3O 플러스의 농도는 OH- 농도 분의 KW다. 요거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요 전부 다 양변에 마이너스 로그 취합시다. 그러면은 KW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인데 마이너스 로그 했으니까 여기가 14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취했는데 뭐야 이거 곱이잖아. 그러면 덧셈으로 나오는 거니까 pH가 될 거고 pOH가 되겠죠. 그래서 pH와 pOH의 합은 14다. 그러니까 pH를 알고 있으면 pOH 구할 수 있고 pOH를 알고 있으면 pH를 구할 수 있고. 아니 이제 로그쯤은 그냥 산수가 되었죠? 그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이걸 구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걸 구해가지고 뭐 대입해서 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몇 도씨 기준이야? 25도씨 기준으로 해야 돼요. 14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수용액의 액성과 pH, pOH 항상 25도씨 기준입니다. 산성 용액과 중성 용액, 염기성 용액에 대해서 아까 잠깐 정리했었죠.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게 되면은 뭐 배터리액, 레몬, 바나나, 증류수, 혈액, 하수구 세정제 뭐 이렇게 있는데 자, pH라고 하는 값은 0부터 14까지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H3O 플러스의 농도가 1일 때가 pH가 0이고요. 그 다음에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일 때 pH가 14가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pOH는 pH가 0일 때 14. pH가 14일 때는 pOH가 0.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항상 둘의 농도 곱은 얼마로?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pH 계산은 pH 시험지라고 하는 걸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pH 시험지는 만능지 시약이라는 애를 묻혀놔서 pH별로 색깔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녀석이야. 그래서 요걸 대략적인 pH를 계산할 수 있고요. pH 미터기라고 하는 거는 수용액 속에 있는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특히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전기 전도도 측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pH를 계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더럽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 로그 2의 값은 0.3이다 해가지고 되게 막 그지같이 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거나 아니면 뭐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농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그냥 간단하게 산수 문제처럼 낼 건데 좀 짜증날 수 있지? 왜? 우리는 과학을 하고 있는데 왜 수학 문제를 내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과학이랑 수학이랑 이제 그냥 짬뽕 된 거야, 이제. 물리도 그러잖아. 그지?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그냥 이제 과학하고 수학은 그냥 같은 거예요, 그냥. 물론 더 어려운 건 안 나오지만. 자, 19쪽에 들어가서 자동이온화 pH. 자, 물의 이온화 상수 KW는 둘의 곱이며, 뭐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자, 25도씨에서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의 농도가 0.00001일 때 이거 얼마로 쓰면 되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인가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러니까 pH는 5가 된다. 그 다음에 수용액의 H3O 플러스가 커지면 pH는 어떻게 된다? 자, 마이너스 로그 취한 거기 때문에 값이 작아져야 되죠. 반대로 25도씨에서 용액의 pH가 7보다 크면 산성, pOH가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근데 반대로 됐죠?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pOH가 7보다 어떠면 작으면 염기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취한 값이기 때문에 값이 작을수록 농도가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면 여러 가지 수용액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나와 있죠. 여기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자동 이온화와 pH 값들 계산하는 것들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막 엄청 복잡한 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나만 정리를 해볼게요. 19페이지로 가서 19페이지 밑에 빈 공간 있죠? 거기다가 한 2문제 정도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순수한 물하고 그냥 간단하게 산성이면은 H3O 플러스가 많고 염기성이면은 OH-가 많고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봤잖아. 그지? 근데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HCl이라고 하는 염산이 있는데 염산이 뭐 0.1몰 농도고요. 0.1몰 농도 염산이 100ml가 있다. 자, 이때 요 녀석의 이 수용액의 pH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거 하나 묶어봅시다. 이 문제하고 이 문제 그냥 동일한 유형이니까 NaOH라고 하는 애 수용액이 있는데 둘 다 수용액이에요. AQ. 이번엔 얘는 0.01몰 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100ml. 똑같이 수용액이고요. 이 녀석의 pH. 이렇게. 자, 뭐 위에 거하고 밑에 거는 둘 다 어쨌든 수용액으로 줬기 때문에, 그지? 수용액으로 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계산만 하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경우에서 HCl이라고 하는 애가 염산이잖아요. 염산이라는 애는 근데 이렇게 H 플러스 하나하고 Cl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이온화를 하겠죠? 그지? 자, 굳이 두 번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계산하면 됩니다. HCl이라는 애 자체가 0.1몰 농도면 H 플러스도 0.1몰 농도겠네? 어차피 똑같은 양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H 플러스가 아까 H3O 플러스였으니까 그냥 H3O 플러스의 몰 농도가 얼마다? 라고 하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1제곱 몰 농도, 0.1몰 농도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럼 pH는 얼마다? pH는 1이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냥? 끝났습니다. 이러고 끝이요. 그럼 NaOH 0.01몰 농도 100ml 수용액의 pH 이렇게 나오면 NaOH라고 하는 애는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온화하는 애지, 그지? 그러면 NaOH 하나당 Na가 하나, OH가 하나. 우리는 OH만 보면 되잖아. 그지? 얘가 농도가 0.01이니까 얘도 농도가 0.01이 되겠네? 어차피 같은 양이니까.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 몰 농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는 pOH를 바로 구할 수 있지?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pOH가 2니까 pH는 14 마이너스 pOH에서 12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H3O 플러스의 농도는 둘이 곱해서 25도씨 기준에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다 해서 pH가 10이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 그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지금 계산하는 거 봤을 때 뭘 무시했냐면 자동 이온화로 인해서 자동 이온화로 생성되는 뭐 H3O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의 양을 일단은 무시했지, 그치? 맞아요? 염산 수용액인데 염산에서 나오는 하이드로늄 이온만 보고 자동 이온화로 나오는 건 안 봤잖아, 그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인데 수산화나트륨에서 나오는 OH만 보고 자동 이온화로 만들어내는 OH는 안 봤잖아, 그치? 왜 안 본 걸까? 자동 이온화로 만들어지는 양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염산만 해도 10의 마이너스 1제곱 만들어내는데 아까 자동 이온화로 만들어내는 건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지, 그치? 그죠? 그러면은 10의 6제곱만큼 차이 나는 100만 배 차이 나는 거잖아. 100만 배의 농도는 거의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지? 자동 이온화로 생성되는 H3O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뭐만 고려하는 거야? 넣어준 산이나 또는 염기만 고려를 하는 겁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100만 배씩 차이 나는데. 근데 만약에 넣어주는 산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은 당연히 영향 주겠지, 그치? 당연히 영향을 주는데 당연히 우린 계산 못해요. 그럼 화투 정도 가야 나오는 거야. 화투 정도 가야 나오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막 크게는 100만 배 차이 나는 경우, 자동 이온화로 나오는 거랑 넣어준 거로 나오는 게 100만 배 차이 나는 경우, 적게는 한 1000배 차이 나는 경우. 아니 그냥 이런 거잖아. 0.1000001은 그냥 0.1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뭐 0.10001 이것도 그냥 거의 0.1이라고 해도 되잖아. 그치? 자동 이온화로 나오는 게 있긴 있는데 그냥 없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NaOH 고체를 가지고 4g을 넣어서 만든 뭐 한 100ml 수용액, 요거에 뭐 pH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 그래 놓고 요 NaOH의 화학식량은 40이다 이렇게 주어주는 거예요. NaOH 4g을 넣어서 만든 100ml 수용액의 pH를 계산하시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쟤랑 얘랑은 조금 다른 게 뭐예요? 쟤는 이미 수용액을 만들어 줬고, 그치? 수용액을 만들어서 몰 농도를 계산해 줬고, 얘는 수용액을 안 만들었지. 이제 만드는 거지. 만들면서 몰 농도 네가 구해봐. 몰 농도 네가 구한 다음에 pH 네가 구해봐. 이거지. 그냥 한 단계만 더 추가된 거야. 그러면은 계산만 해보자고. 일단은 NaOH가 고체가 몰수가 화학식량 40이고요. 4g이니까 0.1몰만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0ml로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100ml 0.1L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이제 구해졌네. NaOH 수용액 AQ의 몰 농도가 0.1L 분의 0.1몰 농도. 몰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몰 농도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1몰 농도? 그러면 나왔네요. 똑같아. 이제 끝났잖아. OH-의 몰 농도도 1몰 농도지. 그지? 그러면은 OH-의 몰 농도가 1몰 농도니까 H3O 플러스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4제곱 몰 농도 이렇게 되겠지. 그럼 pH는 얼마? 14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수산화나트륨 요 4g이면 진짜 한 요만큼 되나? 100원짜리 동전만큼? 100원짜리 동전만큼인데 요 녀석을 괜히 손에 들고 있다가 살짝이라도 땀 때문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강염기를 만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살이 파고 들어가면서 살이 다 떨어져 나가 버릴 수도 있어. 엄청나게 아파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험할 때 뭐 당연히 이런 거 쓰게 되는 경우에는 장갑을 꼭 끼고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 봐. 100ml면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만큼에다가 4g 요만큼만 촉 집어넣어도 pH가 14. 엄청나게 센 염기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용액은.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아주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 좀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 힘들 수 있지. 자, 어딜 보냐면요. 23페이지에 18번 볼게요. 자, 그림은 세 가지 산성 수용액에 들어있는 단위 부피당 입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단위 부피당 입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 했는데, 이제 슬슬 단위 부피라고 하는 것과 좀 친해져야 돼요. 단위 부피라고 하는 거. 그냥 어렵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단위 부피 라고 하는 건 여기서 단위는 그냥 일정량을 얘기하는 거야. 일정량. 일정한 양. 일정량이라고 합시다. 일정량. 일정량의 부피 속에 들어있는 입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가와 나와 다 용액이 있는데 가나다 용액에서 셋 다 일정한 양만큼만 이렇게 따로 뽑아 봤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들이 이렇게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내 맘대로 정하면 돼. 뭐 1ml면 1ml, 10ml면 10ml, 100ml면 100ml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야. 가를 보시면은 지금 뭐 동그라미하고 네모가 있고 나는 네모하고 세모가 있고 다는 네모하고 오각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네모, 사각형이 들어있지, 그치? 세 가지가 모두 다 산성 용액이라고 했으니 산성 용액에는 공통적으로 H+가 더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녀석, 이 녀석이 바로 뭐다? H+, 쉽게 생각하면 H3O+.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거냐면 가나 나나 다 셋 다 보게 되면은 요 네모라고 하는 애가, 그지? 네모라고 하는 애가 다른 애랑 붙어 있거나 이렇게, 그지? 다른 애랑 붙어 있거나 다른 애랑 붙어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지. 맞아요? 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라는 거는 아직 이온으로 분리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얘는 이온 상태가 아니니까 카운트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 카운트 하는 것만 봅시다. 가는 몇 개가 이온화했어? H+가 몇 개가 보여요? 3개가 보이지? 가는 같은 부피의 H+ 그냥 3개 이렇게만 적어줍시다. 그 다음에 나는 같은 부피의 H+ 몇 개? 똑같이 3개죠? 나도 똑같이 H+가 3개. 다는요? H+가 똑같은 부피에 이번엔 얘는 2개밖에 없네? 그치? 2개. 자, 그러면 이 단위 부피당 모형이라고 하는 거, 아까 단위 부피가 같은 부피라고 그랬잖아. 부피는 같은데 수소이온이 3개 있고 3개 있고 2개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가나다 용액에서 요 수소이온의 농도, 즉 H3O+의 농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하고 나는 같고 다가 적게 있다.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러면 요거 가지고 pH를 계산해 볼까요? pH를 보면 H+가 H3O+가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pH는 낮아지잖아. 근데 이 둘은 pH가 어때? 같겠지? 둘의 농도 똑같으니까 pH가 같고요. 다는 pH가 더 커야겠지. 됐습니까? 자, 기억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거. 이건 그냥 기본적인 산의 성질이지? H+니까 사각형 맞죠? 니은번에 pH는 나보다 다가 크다. 다가 큰 거 맞네? 디귿번. 가에다가 NaOH를 소량 넣으면 네모의 농도는 감소한다.
NaOH 집어넣으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중화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중화 반응이 일어날 거니까 H 플러스의 농도는 감소한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보기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단위 부피라는 말 때문에 요 문제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가면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물은 다음과 같이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10도씨, 25도씨, 40도씨에 물의 이온화 상수값을 다 주어줬죠.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KW 값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지, 그죠? 자, 10도씨의 순수한 물. 순수한 물이면 온도에 관계없이 그냥 중성인 거니까 기억번은 틀렸다. 우리가 pH가 7이 중성이다라는 개념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는 건데 25도씨 기준에서나 7이 중성인 거고요. 10도씨나 40도씨에서는 7은 중성이 아닌 거야. 아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중성의 pH는 낮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10도씨 경우에는 우리 25도씨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중성의 pH는 7보다 클 거예요. 그치? 한 7.2 얼마? 7.3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니은번에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pH는 7이다. 맞는 보기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온도가 높을수록 물은 이온화가 잘 된다. 온도가 높으니까 이온 곱이 커지고 있지? 이온 곱이 커지는 거니까 이온화가 더 잘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두 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8번은 가나다 세 가지 수용액의 pH를 나타낸 거고요.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용액의 어떤 농도, 그 다음에 액성 이런 것들을 물어봤잖아. 기억번, 가에서 H3O 플러스 농도는 2몰 농도다라고 했는데 pH가 2라는 거는 H3O 플러스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나에서 pH가 9니까 25도씨 기준에서 pH가 9면 염기성인 거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다에서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 0.1몰 농도다 라고 했는데 pH가 13이잖아. pH가 13이니까 H3O 플러스의 몰 농도가 얼마고? 10의 마이너스 13제곱이고 얘하고 OH-의 농도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 0.1몰 농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디귿번은 또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두 가지가 맞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11번하고 12번을 할 거예요. 11번은 25도씨에서 두 가지 수용액에 대한 자료다. 얘는 두 문제가 지금 제일 어려울 거야. 수용액 가하고 나가 있고요. 용질의 종류 HCl이 X몰 있고 부피는 100ml, pH는 1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수용액은 NaOH가 0.1몰 있는데 부피가 1000ml, 1리터고요. pH는 Y다 했을 때 X분의 Y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자, 가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HCl이라는 애가 X 몰 농도가 아니라 몰입니다. 그리고 수용액은 100ml고 이때 pH가 얼마다라고 했냐면 1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X부터 구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구해야 되는 게 pH가 1이니까 H3O 플러스의 농도가 뭐 10의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지? 그러면 HCl이 X몰이 있는데 걔가 이온화해서 10의 마이너스 1제곱 몰 농도를 만든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HCl의 몰 농도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HCl의 몰 농도는 X몰 들어있는데 100ml니까 0.1리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0.1X 몰 농도 이렇게 되겠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HCl이라는 애가 굉장히 강한 산이고 전부 다 이온화하죠. 그치? 전부 다 이온화하니까 HCl이 0.1몰 농도 있어야 H3O 플러스도 0.1몰 농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X는 얼마? 그냥 1이라고 하면 되겠죠. X는 1. 그래야 0.1몰 농도, 0.1몰 농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NaOH가 이번에는
몇 몰? 0.1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가 수용액이 1000ml고 이제 pH가 Y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지? 그럼 일단은 NaOH 수용액을 가지고 먼저 계산해 봅시다. NaOH의 몰 농도는요. 0.1몰에 1000ml니까 1리터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그럼 NaOH 몰 농도는 그냥 10의 마이너스 1제곱 몰 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 몰 농도야. 그러면 NaOH도 얘도 100% 이온화 OH 마이너스 전부 다 떨어져 나오잖아. 그러면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도 얼마가 되는 거야? OH 마이너스 몰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1제곱 몰 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H3O 플러스 농도 구해서 pH 해도 되고 아니면 POH 구한 다음에 pH 구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이제는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pH는 얼마? 13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지? 13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x분의 y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뭐 답이 없나? pH가 y고 x가 얼마지? x가 1인가? 그 다음에 pH가 13? x분의 y는 13입니다. 0이 왜 이렇게 0, 0 다 붙었지? 9, 10, 11, 12, 13 이렇게인데 사실 x분의 y는 그냥 13 이렇게 되겠죠? x분의 y니까 x는 1이고 이게 얘가 계산 잘못됐네? 그치?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지? 왜 계산 잘못됐는데? 이거 10x잖아 그치? 10x 10x가 0.1이 돼야 되는 거야. x가 100분의 1이네요? 그치?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지? 그러면 x분의 y니까 1300? 이렇게 되나요? 그지? 나 왜 저거 0.1x라고 썼지?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지? 그래서 11번의 정답 5번은 되겠네요. 1300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12번. 25도씨에서 0.1몰 농도 염산 100ml가 담긴 비커에다가 X를 100ml 넣어가지고 혼합용액을 만들었는데 나의 pH가 3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에서의 OH-의 양과 나에서의 H3O 플러스의 양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해보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좀 되게 복잡한 문제네. 복잡한 문제지만 간단하게 뭐 계산만 해보면 됩니다. 자, 일단은 보면 문제에서 HCl은 수용액에서 완전히 이온화하며 수용액의 부피는 혼합 전과 혼합 후에 대해서 혼합 전 부피들의 합과 혼합 후가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첫 번째 비커에는 0.1몰 농도의 HCl이 100ml가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X라고 한 애를 100ml를 첨가했더니 총합이 pH가 이렇게 3이 됐다.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중화 반응을 해서 뭐 pH가 3이 된 걸 수도 있고, 그지? 염기를 넣어줘서, 근데 산을 넣어줘서 뭐 pH가 3이 된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그지? 뭐 그 둘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계산해 봅시다. 얘만 한번 봅시다. 얘만. 0.1몰 농도 100ml니까 자, 당연히 H3O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0.1몰 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요? 그러면 자, 요 녀석의 pH는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지? 그지? 자, 요 녀석의 pH는 1이 됩니다. 근데 X라고 하는 애를 섞었더니 pH가 3이 됐어. 근데 이 pH가 3이 된 게 여기서 의미하는 게 이제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됐다 이거잖아. 그지? 근데 농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에 따라서도 변하고 용질의 몰수에 따라서도 변하고 이러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용질의 몰수를 가지고 변화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H3O 플러스의 몰 농도가 0.1몰 농도니까 우리 여기다가 H3O 플러스의 몰수 한번 찾아봅시다. 몰 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몰수가 나오지? 몰 농도가 0.1몰 농도고요. 부피가 100ml, 0.1리터니까 0.01몰만큼.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혼합 전에 0.1몰 농도 HCl 100ml 안에는 H3O 플러스가 0.01몰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혼합 후에 여기는 이제 수용액이 200ml가 된 상태죠. 근데 H3O 플러스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H3O 플러스의 양 여기는 이제 얼마가 나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에다가 몰 농도에다가 부피 0.2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몰 이렇게 되네요. 여기는 얼마였는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몰 이렇게. 그러면은 얘랑 섞었을 때 지금 H3O 플러스의 양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지? 줄어들었으니까 내가 섞어놓은 요 X는 누가 되겠어? 염기가 되겠죠. 내가 만약에 산을 집어넣었으면 더 늘어나야지. 근데 만약에 그냥 물을 집어넣었으면 일정해야지. 근데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내가 염기 용액을 집어넣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에서의 OH-의 양과 나에서의 H3O 플러스의 양. 일단 나에서 H3O 플러스의 양은 요걸로 나왔죠? 그치? 그럼 가에서의 OH-의 양. 그럼 일단 OH-의 몰 농도부터 구해봅시다. OH-의 몰 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H3O 플러스가 0.1몰 농도니까 OH-는 10의 마이너스 13제곱 몰 농도일 거고. 그럼 OH-의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잖아? 10의 마이너스 13제곱 몰 농도 곱하기 0.1리터. 이렇게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14제곱몰 이렇게 있겠네. 그래서 가에서 OH-의 양 얼마? 10의 마이너스 14제곱몰. 나에서 H3O 플러스의 양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몰. 값을 계산하게 되면 2 곱하기 10의 10제곱 이렇게 되겠나요? 그죠? 2 곱하기 10의 10제곱.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서술형 1번이 뭐가 되고? 서술형 1번이 뭐 가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의 양. 서술형 2번이 나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의 양. 그 다음에 3번이 넣어준 X 용액은 산성 용액인가 중성 용액인가 염기성 용액인가. 그다음 서술형 4번은 뭐 이거 계산해서 나오는 이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뭐 혼합 용액의 pH를 구하시오. pOH를 구하시오. 그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객관식 문제도 서술형으로 충분히 바꿔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모의고사 지문에 있는 객관식 문제, 모의고사는 다 객관식 문제니까 모의고사 객관식 문제를 가지고 중간중간 과정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기억에 대한 거 1번 문항, 니은에 대한 거 2번 문항, 디귿에 대한 거 3번 문항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보기라든가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다 하는 연습을 하세요. 계속.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워크북이 따로 또 나갈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워크북이 1권이 나갈 거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책에 있는 문제만 숙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 5페이지부터 했었던 우리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 5페이지에서 15, 5에서 15 하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26 이렇게 해오면 됩니다. 5에서 15, 20에서 26 이렇게